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방송을 또 안 갔다는데요. 네. 네, 이제 2부를 네네.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작가님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책을 읽을 때는 마치 작가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방송을 들으니까 책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성질을 발휘하셨네요. 네. 어쩜 이렇게 말과 글이 선명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역시 베스트셀러 네. 작가님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게 칭찬을 꿀꺽 삼키면서 막 자존감이 높여주는 연습도 사실 필요해요. 우린 항상 칭찬받을 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방송에 있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소리 안 하거든요. 땡큐 소리를 항상 해요. 어떨 때는 저렇게 겸손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칭찬해줄 때 칭찬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상대에게 감사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겸손해지지 말자고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과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글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보통 방송을 말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말이 쏟아지고, 특히나 연예인들은 이 말에 아주 염증을 느낄 만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지나가다 한마디 건진 말이 그 사람의 연애 생활에 큰 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회사에서 그 물건 값을 500원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올렸다. 이것은 팩트죠. 근데 이제 기사가 다 문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사가 나가면서 500원이 인상돼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예정이다.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냥 500원이 올랐다 하면 되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예정이다. 왜 썼냐? 근데 팩트로 치면 부담은 되잖아요. 그런 팩트는, 그래서 제가 이 말맛이라는 거, 글맛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출판사 그 과장께서 제가 그 전해에 그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자녀교육서를 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 출판사 과장님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커피를 먹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서로 커피를 산다고 하다가 제가 그 출판사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과장님, 오늘은 제가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과장님이 그 말을 되게 감동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대접받는다라는 얘기를 참 오랜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언어를 구사하는 분은 어떤 말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래서 저한테 책을 의뢰하셨고, 그래서 뒤돌아보니 정말 말공장에서 많은 말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자료들이 좀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네. 서로 어떤 진가를 알아보신 두 분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예, 덕분에 저희도 네. 재밌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프롤로그에 등장한 인물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도입부에 나온 청년이요. 네. 혹시 이분의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도입부에 그 얘기를 썼잖아요. 이제 어느 중견회사? 공장지대에 있는 회사에 갔는데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서 제가 도착해서 주차장에 내려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 노란 지게차를 몰고 가던 청년이 저 앞에서 몰고 가다가 갑자기 지게차를 딱 세우고 막 저한테 뛰어와서 반절을 하면서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되게 신선했어요. MZ세대를 제가 통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차까지 세워가면서 저한테 관심을 보인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누구 찾아왔다, 부사장님을 좀 뵈러 왔다 했더니 막 끝까지 안내해주면서 제가 이제 됐습니다 하는데도 반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게차로 막 뛰어와서 너무 감동이어서 그 청년의 태도가 그 회사의 품격이었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 책을 보신 그 회사 사장님께서 이 청년을 찾아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청년을 찾아서 포상금도 주고 칭찬을, 표창장도 줬다라고 제가 뒤에 얘기를 듣고, 어쩌면 이 청년의 말 한마디를, 칭찬해준 힘이 청년의 미래를 바꿨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 청년은 두고두고 바른 태도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더 주면서 살게 될
어떤 계제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장님. 소름이 끼칩니다. 꼭 저도 한번 네. 뵙고 싶네요. 그러셨죠. 네,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정승혜님께서 작가님께 저희가 평소에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과 동감. 동감은 어떤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감은요, 다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느낌에 이해해 주는 거죠. 상대가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감의 반대말은 반감이라 하죠. 그러니까 같은 감정이 아닐 때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공감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런 미덕이고 상대를 힘나게 하고 의견은 100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일정 부분이 일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요즘에 기업에서 강의 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직종을 막론하고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거든요. 지금 조직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갈등이 좀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그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에 가면 거의 그런 얘기, 네. 결국 그게 이제 조직 문화로 이어지는 얘기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느냐, 어떤 강사님을 모셔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작가님? 저는 명쾌 그 얘기 굉장히 명쾌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역류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위에서 올라가는 물은 반드시 어떤 다른 부작용을 낳게 돼 있어요. 이 갈등 관리에서 조직에서는 상사, 윗사람들, 더 윗, 시대에 따라서 그들이 변하려는 노력을 갖지 않으면 아랫세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경험이나 경륜으로 봐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쉽게 얘기하면요. 그분이 사장이라서 부장이라서 갖고 있는 파워가 있죠. 그 권력의 아랫사람들은 굴복해서 그 일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력의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굉장히 어른으로서 품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개론 1장에 그게 나와요. 권력과 권위의 차이. 정치적 파워는 내가 가진 나는 아주 윗사람으로서 큰 힘을 가졌어 하는 그 권력으로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정치 지도자가 권위를 가졌을 때 밑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려는 힘이 발휘됐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력으로 휘두르는 힘은 부러지기 쉬운데요. 권위의 힘은 그 끈이 떨어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발끈 끊어졌다고 하죠. 그 뒤가 돼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서 조직 안에서는 윗사람들이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끌고 가려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윗세대에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랫사람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윗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공감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 네. 그 공감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거기에서는 이 생각에 동감을 가지시더라도 젊은 사람들 생각에 공감이 잘 안 되실 거거든요. 노력하셔야죠. 저는 그건 분명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요즘에 이 이제 말과 태도 사이를 출판하시고 나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유튜브 방송에도 막 출연하시고 하시는 걸 제가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본 그 MZ 세대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다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조직 생활을 30년 한 거잖아요. 저도 아랫사람이었고 이제 대표가 돼서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두고 일도 했었고 네, 그러기도 했었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 저의 젊은 세월로 다시 완치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입장에 나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아랫자리로 간다 하면 그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딱 시간이 되면
일을 하다가도 왜 우리 꼭 라떼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땐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우리 땐 그분들이 그랬을 것처럼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불편한 진실은 늘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실이 모습이 바뀌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쪽을 지었다가 커트를 했다가 뽀글이 파마를 했다가 단발머리 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관계는 늘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뒤집어져서 거리가 좁혀질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윗사람이 먼저 바뀌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그 과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남 앞에서 망신을 줬던 간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불러다 야단을 칠 걸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역산을 해보니까 저 역시 그렇게 야단친 선배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감을 갖고 두고두고 원망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새까맣게 잊은 거예요. 제 자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어린 직원들도 세월이 흐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상사가 돼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은 세월을 가져왔잖아요. 변화한 세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뭐 소주 한 잔 먹고 기립다욕하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많이 해요. 아마 그들도 돌아서서 우리 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가 좀 필요한데요. 가급적 그 인내는 조금 직책이 있는 분들이 힘을 더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또 몇몇 분들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여미경 선생님께서 이 책 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여쭤보셨는데 혹시 작가님 고르신 표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표지에 보면 뭐 말 따옴표, 쉼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안에 담긴 말풍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 속에서 어떤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이 사이의 행간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제가 이제 고르기도 했죠. 마음에 드는 걸. 내친 김에 책에 대해서 사실 일을 하시면서 지금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맞습니다. 여기 아마 책을 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 그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그 바쁜 중에 텀을 내서 글을 쓰셨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 꼭 책 내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도 했잖아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에다가 뭐 일도 많고 저 6대 종보라 제사도 1년에 13번씩 모셔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일이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출판사에서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오마센스에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그 칼럼을 보고 이제 제안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책 한 권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를 5개로 나누세요. 그러면 목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꼭지당 어떤 얘기 쓸지 에피소드를 10개씩만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내가 방송국에서 만난 사람들 10꼭지? 이 사람 얘기 넣어야겠다. 10개를 메모해보니까 딱 쳤어요. 그럼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말해야겠다. 10가지가 딱 찼어요. 그러면 말과 태도 사이에 태도에 대해서 내가 느낀 에피소드를 몇 개 찾아볼까? 하나하나 하니까 10가지가 찼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반찬에 대해서 책을 낸다 하면 반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줄까? 반찬의 종류, 반찬의 레시피, 또는 내 반찬을 좋아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챕터를 만드시고 그 5개 안에 소제목 10개씩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했고요. 하루에 2꼭지씩만 쓰자.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봤자 50꼭지거든요. 하루에 한 꼭지씩만 쓰셔도 부담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목차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데 목차만 만들고 나면 정말 빨리 쓰는 분은 한 달 안에도 쓰시더라고요. 짬짬이 쓰셔서. 그래서 목차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말에 일하시면서 짬 날 때 저녁에 한 꼭지씩.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정해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동안인데 작가님 말씀드려서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여갖고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안 어려워요.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좀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말하는 능력은 키우기가 다 어렵다. 어쩌면 타고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타고난 달변가로 보이시는 작가님도 혹시 이렇게 애쓰신 또 훈련을 하신 의식적으로 노력하신 어떤 말하기 방법이 있으실까요? 말은 타고나는 일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요. 성격이나 성향을 타고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은 연습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수다를 잘 떠는 사람 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말이 많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언어로 굉장히 적재적소에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우리 낄끼빠빠라고 하잖아요. 끼지 않아야 될 때 막 들어오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저희 PD가 저에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대표님하고 어디 모시고 다니면 상대를 정말 빨리 설득시키세요.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진심을 보여주면 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얻어갈 거야 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지금부터 제 얘기는 진심을 담아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딱 돌이키면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얘기하면 제 진심이 보이면서 말에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건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말을 잘하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되는 건 연습이고, 성향상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하기가 쉽죠. 남을 겁내지 않으니까요. 근데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건 말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대인공포증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라는 자신감을 세우는 그 마인드 훈련이 중요한 거죠. 성향에 따라서 그러고 나면, 그 자신감만 생기고 나면 말을 충분히 연습하세요. 뭐 많은 동영상을 봐도 하루에 한 꼬치씩 어떤 얘기 할지 연습해라.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얘기의 핵심을 흐리지 않고 핵심어를 파서 주제어를 전달하고, 이런 건 연습으로 됩니다. 그 전에는 말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겁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적인 연습, 그것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타고난 말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훈련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DANGME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네. 말과 태도의 품위를 더할 수 있는 한 끗 디테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한 끗 디테일.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한 끗 디테일. 제가 그 얘기 할게요. 제 책에도 제가 썼는데, 그 자동차 판매왕, 5년 연속 판매왕을 하셨다는 전국 판매왕이세요. 부산에 계신데. 근데 전국 판매왕을 했으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대표님, 저는 차를 판 것이 아니라 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저 영업사원이에요. 저희 차의 특징은 어떤 차가 좋고, 차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영업사원이 됐고, 저는 어떤 사람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일날, 진짜 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서 얘기도 했고요. 사람이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차가 좋고 말하지 않아도 제 얘기를 다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말의 품위는 그 사람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보이려고 했을 때 그 진심이 바로 눈높이 대화인 거죠. 제가 성매매 여성들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쉼터에 가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요. 업소를 탈출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업소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취재하러 갔는데 PD는 저 한 명이었고, 그분들이 다 내 마음을, 난 이렇게 해서 성매매를 했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공간에 모여서 딱 들어갔는데 한 분만 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날선 소리로 편한 집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서 PD가 됐나 보지? 왜요? 우리는 뿔 달린 사람이라 구경하러 왔어요? 이렇게 반감을 갖고 얘기를 시작하셔서 진짜 머리 뒤통수에서 땀이 이렇게 송골 맺히는 느낌이었어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출까? 저는 진심이 통하는 태도가 바른 말이 품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단어, 학식의 언어가 품위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의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의 언어가 품위 있는 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해줄 얘기 없다. 가라. 우리 구경하러 왔냐. 막 그런 얘기가 막 몰아치는데 정신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꺼내든 말이 어디에도 하지 않았든 제가 숨기고 싶었던 저의 흑역사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편히 대학 가서 공부하고 PD가 돼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하고는 정말 나쁘끄러운 저의 과거 한 가지를 꺼내들었는데 그때 이분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형편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과 한마음이고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이게 공감이 딱 되고 나니까 새벽 4시를 넘어 정말 펑펑 울면서 인터뷰가 시작이 됐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전국상을 5개나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 언니들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해서 사회에 경종으로 울릴 수 있었던 이 작품이 태어난 것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춘 저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온 어떤 직장인에게 상사 입장에서 야 그래도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상사가 아니라 너무 힘들지 나도 과거에 말이야 라고 나의 과거를 꺼내주는 상사가 있다면 어느 부하 직원이 어느 선배를 더 그 권위에 따르고 굴복하려 하고 추종하려 할까요? 너무 답은 극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는 공감해서 오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진심의 자세. 네, 저는 그것이 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붙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담긴 말을 안에서 꺼내놓는 것. 그것이 진심의 품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저희 찍고 있는 우리 네. 회사의 대리님도 열심히 고개를 공감하며 감사합니다. 듣고 네. 있습니다. 예. 오늘 다들 여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도 참 늦은 시간에 열심을 다하시는 마음을 다하시는 분들이 모셨고 또 이렇게 진정으로 네. 마음을 나눠주시는 작가님이랑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가님 우리 인사 혹시 네, 한마디만 하게 되면 저는 요즘 굉장히 놀라는 게요. 오랫동안 방송했고 아는 사람이 저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밖에 나가면 죄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너무나 낯선 사람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많은 말이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좋은 이야기, 나쁜 단어, 썼는데 별로였던 단어보다는 그 수많은 말 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곱고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낯선 언어를 탐험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도덕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질문이 이랬어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하시겠나요? 아니면 등산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어린 2학년 9살 아이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꽃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다. 저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머리에, 그랬던 우리의 가슴에 너무 많은 경쟁과 시기와 탐욕과 이런 언어들이 드나들면서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경쟁의 반대말은 포기, 협력이 아니라 상생이라고 하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던진 말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돌아오는 말로 누구에게 주신다면 그 긍정의 언어는 다 내게 돌아온다.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언어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친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스토피아에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